컬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려다 보면 걸리는 벽이 있죠.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쿠팡이 생각이 나요. 초기에 적자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다 규모의 경제로 상쇄하고 남을 정도가 됐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물론 물류 창고라든지 투자를 계속했지만은 마켓컬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리스 부채가 상당한데요. 대부분의 물류망이 다 임차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더 늘어나고 주문이 늘어나면은 마켓컬리는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지금 흑자라는 뉴스가 그냥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나는 회사도 망하거든요. 매출이 커진 회사도 망하거든요. 보도자료만 보면은 그냥 흑자라고 해. 흑자야.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회계 정보는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흑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손익계산서 위주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는 손익 관점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하고 이익 관점으로만 나오는데, 근데 이익이 나는 회사도 망하거든요. 매출이 커진 회사도 망하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회사의 현재 민낯을 볼 수 있는 거는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매출액이 1조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업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는 거를 위주로 가치평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1조 정도 매출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벤츠마크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4배 정도 됐거든요. 4배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PSR, Price Sales Ratio 라는 지표를 가지고 그 4배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는 기업 가치가 4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도 이루어졌죠. 근데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가치를 과연 달성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출이 상승하는 것밖에 못 보여주기 때문에 초기에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그게 훌륭해요. 근데 하지만은 결국은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당근 마켓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났는데, 이익이 나더라도 그것이 영업이익이 났는지 또 단기순이익이 났는지, 그럼 단기순이익이 났으면은 이게 본업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익 때문에 난 건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문 기사만 보고 또는 보도자료만 보면은 그냥 흑자라고 해. 흑자야.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회계 정보는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흑자 났다라는 거를 기사를 내야 돼 라고 하면은 본업에서의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영업 외적으로 현금 흐름이 없는 거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너무 적자가 심해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 잠식이 되면은 상장이 폐지된 요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감자라는 게 있어요. 감자가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먹는 감자 아니고요. 감자가 나오는데 자본이 감소된다는 의미예요. 원래 증자라는 거는 익숙하실 거예요. 증자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 투자받는 거예요. 감자는 자본이 감소되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안 돌려줘요. 돈을 안 돌려주는 분,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생겨요. 이게 실제로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손실을 상쇄시켜서 자본 잠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돈의 흐름이 있었나요? 없죠. 현금 흐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가, 우리 회사는 실적이 별 볼 일 없어. 근데 관계된 회사, 투자한 회사가 실적이 좋아요. 그 실적을 끌고 와서 우리 회사가 좋게 보이는, 이거를 연결 재무제표 내지 또 관계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내가 이익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올해 실적이 좋다라고 한 줄로 표현하면 마치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화장을 많이 하면 이게 분식회계가 되거든요. 분식회계의 분자가 가루 분자예요. 그래서 화장한다, 분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서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 중에 손익계산서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출이 잡히고 돈을 받으면은 그닥 즉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금 흐름하고 돈의 흐름하고 괴리감이 커요. 우리가 서비스 제공했다고 해서 돈을 지금 바로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사온다고 돈을 바로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에 따른 회계 처리에 따른 이익을 잡는다, 이런 게 없었어요. 100년 전에는. 근데 점점 이 회계에 대한 스킬적인 보고 양식이 기준이 생기면서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민낯을 보려면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관점을 다르게 가자. 이거는 비단 회계 업계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업계, 그리고 언론, 비즈니스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직관적인 매출, 이익보다는 이제는 현금 흐름 관점으로 보자. 이 현금 흐름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 회사의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사례를 보면은 쿠팡이 2022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을 한 게 분기 흑자 전환을 했어요. 연간이 아니라 3, 4분기, 4, 3분기 흑자 전환을 해서 연간으로 따질 때는
적자였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흑자 전환했다더니 연간 적자네 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 회사.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때도 엄청나게 높은 기업 가치를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적자인데도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는 현금 흐름이 좋았어요. 현금 흐름이 좋은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쿠팡이 물건을 판매할 때 돈을 바로 받잖아요. 대금을 바로 받아요. 쿠팡에 지금 회원들이 몇 명인데 회비를 받아요. 돈을 먼저 받죠. 그리고 재고 흐름이 상당히 빠릅니다. 쿠팡은 재고 흐름 데이터를 보고 자기네들이 사입을 해야겠다, 로켓 배송해야겠다, 그런 것만 입점을 해요. 그냥 간간히 팔리는 건 입점을 안 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고의 흐름도 빠르죠. 그리고 거래처들이 많은데 유통에 대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한테 대금 지급을 바로바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팡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적자가 났을 때도 여기는 현금 흐름은 상당한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또 기업의 가치는 손익이 대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대변해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니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났는데 매출 올라가는데 왜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지? 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익이 났는데 현금 흐름상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는 매출이라는 거는 판매하면 매출이고 이익도 팔았어요. 서비스 하면 이익이 생기거든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진행하면 매출과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대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재고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금 회수가 안 되면 현금 유입이 없는 거고 재고가 쌓였다는 거는 돈이 선지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없네? 통장에 돈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손익계산서랑 거의 동급으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전 분기 대비 손익상 이익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 전 분기 기준으로 보여주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커졌다. 그럼 전년도 기준으로 보여줘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 싫은 게 있어요. 복잡한 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보자. 그리고 저는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 회계 정보가 아주 기본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잘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남들은 보기 싫어하거든요. 복잡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언론에서 나오는 한 줄, 아까 헤드라인 한 줄, 그거 보고서는 내가 이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 못 되고 있구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습득하시면은 회계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끝이 있거든요. 정보를 볼 때도 몇 가지만 보면 돼요. 근데 그 몇 가지를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커져요. 예를 들면 아까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고 이제 흑자로도 전환됐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문할 수 있죠. 그 흑자,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흑자야? 라는 거고 현금 흐름을 수반했어요. 근데 이게 충분한 거야? 이 회사의 기업 가치 대비? 그리고 그럼 이 수익원은 어디지? 이 현금 창출원은 어디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광고거든요. 제가 재무제표의 주석을 찾아오면은 당근마켓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 거의 90%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지역 광고를 할 수 있는 데에 집중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당연히 당장은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그냥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제가 이 회사 투자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결제가 많은 거래가 일어나니까 결제에 대한 예를 들면 당근페이라든지 이런 거에 난 가치를 더 두고 있었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과 현금 창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단지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쪽만 가져가 그러기엔 좀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못하겠어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흑자라는 뉴스가 그냥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이 흑자 전환한 건 너무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근데 잘 봐야 되는 건 현금 흐름을 수반하고 있냐 그리고 이게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수익원에서 나오는 흑자, 현금 창출인가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거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기업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당장 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하면 판에 반짝하는 거면은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딱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에서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어요. 비상장 회사지만. 거기에서 재무제표의 주석만 보셔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보더라도 손익계산서만 봐요.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어요. 재무제표라는 말 자체가 재무적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컬리죠. 회사 이름은 컬리고 거기도 이제 공시가 되고 있고,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두 회사가 흑자 전환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실제로도 영업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흑자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냐라고 보면은 물류를 수반하는 이제 배송이 또 주가 되고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확대된다, 더 많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확장을 해야 돼요. 근데 확장을 하려다 보면 걸리는 벽이 있죠.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쿠팡이 됐든 이제 경쟁사, 특히 이제 쿠팡이 생각이 나요. 이제 쿠팡은 초기에 그거를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쿠팡은 초기에 적자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다 규모의 경제로 상쇄하고 남을 정도가 됐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물론 물류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계속했지만은 마켓컬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용권 자산, 사용권 부채, 다른 말로 리스 부채가 상당한데요. 그거는 사용 권리를 갖고 있는 임차했다는 소리거든요. 대부분의 물류망이 다 임차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더 늘어나고 거래가 더 늘어나고 주문이 늘어나면은 마켓컬리는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한마디로 변동비 썩인 비용과 또 고정적으로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채워야 되는데 단계별로 고정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쿠팡도 들어가지만은 쿠팡은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와요. 이게 좀 약간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토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죠. 토스는 점포가 없잖아요. 온라인이고, 그리고 일하는 직원분들 단 토스에서 리테일 담당이 하는 직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거기서 거래 일어나고 수수료를 받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버 관련한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흑자 전환하고 이익을 창출하면은 훨씬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더라도 한 회사는 투자가 들어가요. 또 이 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들어가요. 근데 한 회사는 이미 투자한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 현금 흐름이 다 남아요. 이 남는 거를 제가 책에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요. 이걸 영어로 하면 프리캐시 플로우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가 이제 모르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 요즘에 가장 핫한 지표예요. 끝판왕이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증권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강조를 해요. 이제는 보면은 마지막은 프리캐시 플로우로 끝납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 끝나요.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이 복잡한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은 월급을 받는 동기가 있어요. 그럼 월급이 똑같아요. 그럼 내가 번 돈이니까 나의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고 집에 대한 대출금도 갚아야 되니까 실제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한 친구는 약간 이제 미리 다 돼 있어요. 물려받은 것도 있어. 그래서 손에 쥐는 돈이 많아요.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손에 쥐는 돈이 얼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로는 프리 캐시 플로우잖아요. 프리.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남는 게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재테크해도 되고요. 배당 줘도 되고요. 자사주 매입해도 돼요. 잉여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난 이걸 하겠어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해. 영업이익률이 62%나 돼. 근데 영업이익률이 62%가 다 현금 흐름이 남아요. 왜냐면 거기는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설비 투자를 안 해요. 이 설비 투자를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부르고, 앞에 캐피탈은 자본이고 익스펜디처는 지출이다 보니까 이거를 CAP 그 뒤에 EX, 그래서 캐펙스, 카펙스. 현업 계신 분들 이런 용어 많이 씁니다. 설비 투자한 거야. 자본을 끌고 와서 투자한 거야. 이건데 자본 끌고 와서 투자할 게 없어요. 엔비디아는 다 외부에 맡기거든요. TSMC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공장을 계속 차려야 돼.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러면 남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별로 없으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꼭 찾아보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의 전자공시에 나온 삼성전자가 배당 주는 기준은요, 잉여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배당 준다라고 써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시지만 삼성전자는 공시를 쉽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한글로 공시하지도 않았어요. 프리 캐시 플로우 3년 동안의 평균을 보고 현재 얼마큼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기자님들이나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캐치를 거의 못 하시겠죠. 이거 뭐지? 영업이익은 알겠는데 프리캐시플로우는 모르겠는데, 근데 프리캐시플로우는 거기 적혀 있거든요. 심지어 공시자료에. 배당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26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 3년치를 평균 내서 주겠다라고 이미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았어도 배당은 나갔을 거고, 올해 실적이 좋아도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배당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잘 보시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무작정 주주환원만 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딱 인지가 되는 용어는 다음에 보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을 안 보면은 평생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이익이라는 단어 자체도 손익계산서에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회계를 난 그래도 배웠어 하는 분들도 당기순이익을 중요한 지표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근데 변수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환차익이 많이 나왔어. 내가 무언가 올해 무슨 평가이익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익이 생긴들 내년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관점에서의 그 중간 단계, 본업과 관련된 그 거래만 보는 영업이익을 보자라고 나온 건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이고 많이 나오지만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현금 흐름을 수반한 영업이익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의 질을 따져야 돼요. 그게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질이 좋은 영업이익이 있고 질이 안 좋은 영업이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가지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에, 그것도 다 보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이익 변동 내역 정도, 이걸로 기사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매출만 갖고도, 제가 책에서 매출 관련한 챕터가 한 챕터가 있어요. 매출을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페이라든지 배달의 민족도 우한형제들도 될 수 있고, 결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결제액이 매출액이냐, 좀 다른 얘기죠. 거래액이 매출액이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거래액을 보고 매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문기사도 자세히 보면은 매출도 연결 매출로 돼 있어요. 그럼 연결 매출은 뭘 연결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자회사 실적을 연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회사 실적을 연결했으면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냥 더할까요? 라고, 더할 거면 왜 하냐라는 거죠. 연결 매출은 경제적으로 한 회사로 볼 수 있는 모회사, 자회사, 회계에서는 지배회사,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중요한 건 내부 거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내부 거래는 하나의 회사면은 내가 나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면요, 매출액을 부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자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회사랑 계속 거래를 해요. 현금 흐름은 수반하지 않아요. 돈의 흐름은 없어도 일단은 매출이라는 건 회계 기준상 거래를 하면 찍히거든요. 이익도 마찬가지고. 근데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상계돼요. 연결의 핵심은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거기까지는 알겠어. 자회사 어느 회사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 강의 가면은 질문 가끔 하는데, 삼성전자 연결 재무제표에 작년 매출액 300조가 있으면 몇 개 정도 되는 회사가 연결이 돼 있을까? 라고 여쭤봐요. 생각보다 대답을 못 하세요.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뭐 30개다, 어떤 분들은 100개다 하는데 227개사거든요. 227개사에 삼성전자까지 228개사가 연결돼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회사랑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비밀 정보겠죠. 그거는 안 알려주겠죠. 사업보고서라는 전자공식 시스템에 나오는 아주 기본 보고서 첫 번째 회사 현황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 목차를 보시면은 이런 회사 현황과 두 번째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세 번째가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회사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사업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문한 회사인데 세트랙 I라는 회사가 있어요. 상장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도 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을 우리가 제조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뭐 하이마트나 전자랜드에 진열하고 팔지 않잖아요. 다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이면은 수주를 받는다는 거고, 그 수주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럼 거의 뭐 이거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다 작업자분들이 하나하나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캐파라는 거는, 캐패시티라는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액이 일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주문이 들어와도 전문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거의 99%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가 좀 밀려 있구나. 그럼 수주 잔량을 봐야 돼요. 수주가 어느 정도 밀려 있어서 이 회사는 향후에 몇 년치 수주가 몰려 있구나.
요게 되게 중요한 지표지 매출액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회사가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조선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출액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니고 수주전량이에요. 수주전량. 근데 그거를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출액과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재무지표를 보고 있지 않나 라는 문제의식에서 현금 흐름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쉬운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아는 대기업 임원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서 카페를 하고 싶다. 항상 이제 꿈꾸던 거죠. 카페를 하는데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 있는 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규모 있는 데를 하다가 스타벅스를 하고 싶고 스타벅스는 또 가맹점이 안 되니까 어디를 할까 하다가 꽤 알려진 카페 프랜차이즈를 케이크도 잘 팔리는 데를 하셨어요. 꽤 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분은 카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커피 마시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했고요. 권리금만 몇 억을 줬고 인수대금은 또 몇 억이에요. 합하면은 뭐 퇴직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투자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설비 투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를 했고 보통 퇴직자분들이나 창업하신 분들이 요 돈을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을 모르셨어요. 현금 흐름.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그래요. 한 달 매출 1억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감사를 한 것도 아닐 텐데 했더니 거기 중개해 주시는 분이 포스에 찍힌 1억을 보여줬대요. 인증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1억은 매출이 아니에요. 그 1억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또 수수료는 빠져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니거든요. 부채거든요. 갖다 내야 돼요, 우리가. 매출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 요즘에 배달 수수료 이런 거 다 빠지고 순매출 기준으로 매출을 보는 게 훨씬 더 의사결정하기 좋고 실제 회계상, 세무상으로도 그걸 매출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잘 되겠거니 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한 달에 1억의 거래가 일어나는 카페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원두라든지 케이크 재료를 사오는데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다 팔고 돈을 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팔고 주는 게 좋죠. 돈을 지금 주면은 내 돈이 벌써 선 지출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분은 내가 나중에 이제 팔고 나중에 주면 되지. 한 달이든. 그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미리 선급을 해야 돼요. 심지어 여기서 돈을 나중에 안 주실까봐 보증금을 걸라고 그래요. 거래액이 큰 카페일수록 보증금을 많이 걸게 됩니다. 그게 수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매장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 재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봤더니 냉장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케이크 재료가 많아. 왜 그런가 했더니 다음 달에 발렌타인데이라고 타임 세일을 해서 여기 케이크를 많이 재료를 쌓아두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재고가 쌓였는데 물론 할인해서 미리 쌓아놓은 건 좋지만 돈이 묶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 케이크 대부분 선물하기 쿠폰으로 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돈이 바로 결제될까요? 카페로 돈이 바로 들어올까요? 상당 부분 있다 들어옵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선급됐고 재고로 돈이 묶였고 심지어 매출을 올렸지만은 판매가 됐지만 돈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봤더니 거의 1억 가까이 됐어요. 이 돈은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5억 넘게 투자를 한 카페를 할 정도면 재력가 아니냐 하겠지만 이분은 타이탈 털어서 이 정도만 되면 되는 줄 알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본이 막혀요. 왜냐면 우리는 월급도 줘야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요. 이 돈 없으면 자영업자분들은 빌릴 데가 없어요. 이 돈을 빌리려고 이금융권 뭐 어디로 갑니다. 이금융권 뭐 저기 무슨 캐시 이런 데 가요. 그러면은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운전자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애초에 이 카페를 왜 하셨냐면은 있어 보이려고 시작하셨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분은 후배들이 대기업 다니다 임원이셨기 때문에 후배들이 와서 선배님 어떤 카페 하세요? 했더니 우와 여기 하시는 거야? 야 멋지다 이렇게 하거든요. 매출을 보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안타까운 게 많은 기업도 방문하고 창업자분들도 만나지만은 외형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안 그렇다고 하면서 해요. 매출에 대해서도 매출 트고 보자. 거래하고 보자. 돈은 나중에 줘도 돼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돈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요. 뭐든지 선수 비즈니스예요. 돈을 다 먼저 받는 비즈니스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땅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먼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워렌 버핏 유대인이에요. 워렌 버핏은 5살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회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 베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먼저 받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서비스를 해주죠.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메타에 광고하려고 하면은 돈을 성급해놔야 됩니다. 거긴 돈을 먼저 받아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돈의 흐름을 알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전자공시 시스템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그럼 신문기사의 보도자료는 어디서 나오냐? 다 공시자료에서 나와요. 이게 원데이터라는 거죠. 원래 거의 소스. 금융감독원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우리 바로 검색창이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브랜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브랜드명을 검색하지 말고 정확한 법인명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뭐 젠틀몬스터가 있어. 젠틀몬스터 아무리 검색해가지고 안 나와요. 아까 마켓컬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컬리라고 쳐야 되고 법인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쳐도 안 나와요. 우한 형제들 쳐야 나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보시고 상장사는 사업보고서가 나와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직원들 몇 명이고 평균 연봉은 얼마고 임원들한테는 얼마의 성과급이 나갔고 소송은 어떤 게 걸려있고 어디에 투자했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공시가 돼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 양식과 미국의 사업보고서 양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회사 정도만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카페에 갔어요. 단순하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거냐, 나는 스타벅스의 회사 재무제표가 궁금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찾아보면 돼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옆에 이제 빌지에 나오잖아요. 법인명. 지금은 SCK 컴퍼니인데 찾아보면은 비상장 회사지만은 공시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감사보고서 안에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또 여기서 손익계산서만 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 레고 조립하려고 하는데 설명서 없이 요즘에 조립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는 분이 없어요. 이 허들 한번 넘어가셔 클릭 한 번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주석이라는 설명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석이 거의 한 100페이지 됩니다. 100페이지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회사 현황이에요. 언제 회사가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주주 명부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손익이 정말 궁금했어. 근데 이마트가 67.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면은 이마트의 자회사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갔어요. 손익계산서 갔더니 매출액이 작년에 3조 원이 최초로 넘었대. 영업이익은 1,900억이 나왔대. 여기까지 가면은 일단은 제가 뭐 표현은 죄송하지만은 하수. 이제 중간 정도 가겠어. 내가 중수가 되겠어. 라고 하면 다른 재무제표도 봐야죠. 이 회사의 재무 상태, 자산 얼마나 있고 뭐 부채는 얼마나 있고 이 정도까지만 봐도 중수 정도는 돼요. 근데 고수가 되시려면 현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돈의 흐름은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데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 자본 변동표라고 배당 얼마 주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현금 흐름표가 나오는데 다 보려면 복잡하면은 딱 하나만 보세요. 영업이익하고 영업 현금 흐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딱 두 줄을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스타벅스, SCK 컴퍼니는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 되지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보다도 현금 흐름이 낮아서 현금을 수반을 못해서 질이 안 좋은 영업이익인데 이 회사는 5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보다도 몇 배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 왜 그런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영업이익보다도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심지어 흑자 도산 나는 데도 있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회사는 현금 흐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외상이 없어요. 매출 올리면 바로 돈 받잖아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저 커피 좀 외상해 주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 재고 흐름이 상당히 빠르죠. 스타벅스에 뭐 8시 넘어가면 땡처리해서 커피 반값 해주고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흐름도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을까? 하나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커피 마시기 전에 이 회사에 돈을 갖다 줘요. 충전을 해요. 스타벅스에 카드에 충전도 하고요. 선물하기도 보내고요. 돈 주고 사와서 선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품권도 있고.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안 잡혀 있거든요. 매출과 이익으로는 안 잡혀요. 왜냐면 매출과 이익이라는 거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서비스 할 때, 제품을 판매할 때 그때 매출과 이익을 잡기로 했어요. 돈은 들어왔는데 매출과 이익이 안 잡힌 거예요. 반대로 이건. 현금 흐름은 있었지만 매출과 이익은 안 잡혔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잡히냐면은 부채에 잡혀 있어요. 부채에, 계약 부채에 거의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돈이 잡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뭔가 보면 부채라고 하면 우리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부채는 내가 앞으로 서비스할 것도 부채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돈을 먼저 받았고 나중에 서비스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서비스하고도 돈을 나중에 받아야 못 받을 수도 있어. 심지어 그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현금 유입이 훨씬 빠르잖아요. 이런 회사가 가치가 높고 돈의 흐름이 좋은 회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고수가 되려면 현금 흐름을 받았으면 궁금한 건 요만큼 주석을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이 계약 부채에 대한 주석을 가서 보면은 1년에 1조가 넘는 게 바로 여기 현금 흐름 창출되는 거가 다 충전으로 돼요. 예,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쿠폰이나 충전으로 움직여요. 그럼 매출액이 3조인데 1조가 넘는 게 이걸로 움직여? 야, 여기 현금 흐름 진짜 좋은 데구나. 근데 가만 생각하면 여기 상품권 비즈니스인데 상품권이라는 거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나? 아니에요.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이게 또 현금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게 전후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몇몇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사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회사에 다니셔야 되고요. 그런 회사를 창업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개념이에요. 마인드셋이. 나는 매출 높은 회사, 이익 높은 회사보다는 현금 흐름 좋은 회사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당장에 매출을 낼 거야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은 비즈니스, 당장은 매출을 못 내더라도 탄탄하게 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창출해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패션 회사들 보면은 가장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케이스가 재고가 남아가지고 쌓여있다가 땡 처리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패션은 원래 그래.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패션 회사는 매출액은 거기서 한 800억 정도 하는데 다 드롭을 해요. 드롭. 시즌 드롭을 해가지고 선 주문 받고 그때부터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냐? 아니요. 그 드롭할 수 있는 팬덤이 있어야 되고 팔로워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양극화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어떤 경영자가 와 내가 이걸 너무 잘하니까 아니야 내가 일단은 더 많이 찍어내야지 그리고 우리 다른 데도 다른 채널에도 가보자라고 하는 순간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출을 키우는 판단이지 현금 흐름은 다른데 백화점하고 돈 먼저 주세요 했더니 협상나서 물려버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빚 좋은 개설구가 될 수 있어요. 매출하고 이익은 당장 커질 수 있지만은 악성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류창고의 비극이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어떤 회사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물류창고를 이제 크게 세웠어요. 그러는 순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창고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나가는 돈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고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관점은 현금 흐름, 돈의 흐름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제표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강조한 것보다는 돈의 흐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돈의 흐름, 또 회계적으로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현금 흐름은 막히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규모가 커지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자산이 있고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망하는 회사 보면요. 망하는 사업 보면은 얼마 현금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비단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는 자영업자 또 시작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우리 회사 현금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어. 그리고 더 욕심 같아서는 유대인들은 5살 때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흐름을 보는 눈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는 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돈의 흐름을 읽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